안녕하십니까. 제가 2달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스피어라는 초대형 그 도움 공연장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고 영상도 보여드렸고 그랬었는데요. 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그때 좀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공사는 거의 다 끝났었지만 공식적으로 공연장이 개장하기 전이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기념 공연으로 록밴드 U2의 공연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 베가스에서 밖에서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멋진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움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둥그런 천장 자체를 안에서 보면 이 초대형 스크린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천장도 완전히 다 온통 360도 스크린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주에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연출하다가 또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사막 가운데에 관객들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숨 쉴 틈 없이 연출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공연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스피어. 이 스피어라는 게 원형, 구형, 뭐 그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원형 공연장에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그 스피어에서의 록밴드 U2의 공연 모습은 자, 오늘 영상 끝 이 보너스 뉴스에서 이 보너스 화보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에피타이어 뉴스 잠시 보고 가실까요? 네, 미주 한인 산모들의 그 평균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한인 산모들의 출산 연령은 다른 인종 산모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전국 한인 산모의 평균 연령은 34.38세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서 0.23세 또 높아졌고요. 이게 2016년과 비교한다면 6년 만에 무려 1.25살, 1살 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 산모들의 첫 출산 나이는 지난 2022년 평균 33.52로 2016년에 32.12세와 비교해서 6년 사이에 또 역시 1.4세 높아졌습니다. 이거 첫 번째 아이 낳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체 평균이고요. 첫째, 둘째 뭐 다 합해서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이 첫 번째 아이 낳는 나이도 33세가 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 미주 한인 산모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요, 타 인종에 비해서도 가장 높았고요. 자, 2022년 기준 미국 내 출산 산모의 평균 연령을 인종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인이, 이건 평균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 다 합쳐서 평균 34.38세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일본계가 34.35세, 중국계가 33.50세, 베트남계는 32.53, 그리고 백인은 29.51세로 백인서부터는 30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히스패닉 쪽으로 가면 더 확 많이 내려갑니다. 한인은 이 모든 인종 평균보다 4.87세, 즉 거의 5살 정도 가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고령 출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고령 출산의 기준점 나이는 35세인데요. 지난 2021년 12,576건의 한인 산모 출산 가운데 49.8%, 이게 이제 정확히 하니까 49.8%지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산모가 6,268건, 절반에 해당하는 6,268건이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 소위 말하는 고령 출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출산 경험만 고려한다 해도 약 40%가 35세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35세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둘째나 셋째 낳을 때 35세 이상 넘으면 좀 괜찮은데,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35세 이상이다 하면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스페셜리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35세 이상, 소위 고령 출산을 하는 경우도 40%까지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의 이제 출산 평균 연령 증가는요, 늦은 결혼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의학 발달로 고령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 등등등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실 에피타이저 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뉴스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사회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의학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뉴스라고 봅니다. 그냥 에피타이저로 탁 던질 만한 뉴스는 사실 아닌데, 일단 오늘은 간단한 팩트만
에피타이저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출첵하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냥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을 강추해 드립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가주의 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남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고 실종됐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마일 떨어진 포인트 레이에스 국립 해변의 와일드캣 비치에서 한 명이 실종됐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실종자의 친구 2명은 실종자와 함께 육지에서 약 20m 떨어진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를 목격했을 때 주변 바닷물에서 상어의 모습도 보였고 핏물도 봤다라고 바닷물에서 그런 걸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는 52세의 건장한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육상과 수중에서의 대규모 수색을 벌였습니다만은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당국은 실종자의 흔적이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목격자들의 지금 목격담만 지금 있는 겁니다. 한편 이 해변에서 늦여름부터 이 가을까지 백상어가 출몰하는 일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짧게 속보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흥미로운 생활경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올해 이 할러데이 쇼핑을 좀 서둘러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쿠폰 관리 업체인 RetailMeNot이라는 그 업체가 최근에 실시한 2023년 할리데이 쇼핑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소입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인 83%, 이 정도면 뭐 거의 대다수죠? 83%가 쇼핑 대목인 추수감사절 그 이전부터 일찌감치 쇼핑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설문 응답자의 64%는 10월, 지금이 10월이잖아요. 10월 이 안에, 그러니까 11월이 되기 전부터 이 할러데이 쇼핑을 이미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였던 53%와 비교해서 9%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찍 미리미리 살 품목들을 산다는 것이죠. 뭐 12월 크리스마스 다 가서 크리스마스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나을 것이고, 또 겨울옷도 사실 여름에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살 수 있다면 겨울옷도 여름에 사면 많이 싸거든요. 지금쯤 완전히 추위가 닥치기 전에 겨울옷을 사면 훨씬 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하튼 얼리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소비가 늘어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이후 연말에 쇼핑을 하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1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세가 미리 얼리 쇼핑을 하는 게 대세인 모양입니다. 자, 이처럼 얼리 쇼핑, 즉 이른 쇼핑을 하려는 이유로는 소비자 가운데 60%가 소비를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좀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최근 그 아마존과 타겟 등 다수의 소매 업체들이 이른 세일을 진행하는 추세도 여기에 일조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마존은요, 지난해부터 그 7월에 연례 할인 행사인 그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10월에도 추가로 기획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있습니다. 10월, 즉 이번 달에요. 자, 올해 두 번째 프라임데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세일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세일은 확실히 많이 쌉니다.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싸니까 미리 이렇게 쌀 때 쇼핑을 해 놓으면 연말에 뭐 사용을 하든 연말에 선물을 하든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들, 요즘 소비자들 똑똑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인들의 연말 쇼핑 패턴의 변화를 좀 짚어봤는데요.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이 지금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돈을 쓰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여전히 돈을 펑펑 쓰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은 지금 내일이 없는 듯 돈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집장만 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보다 뭐 콘서트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고급 핸드백을 사기 위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소비가 우선시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통계상으로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가계 지출은 여전히 견고하게 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가계 지출은 1년 전과 비교해서 5.8%가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지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행과 콘서트 등 이 체험 경제가 부음을 이루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여기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델타 항공은요, 지난 2분기에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티켓 파는데 이 티켓마스터는 올해 상반기에 2억 9,500만 장이 넘는 공연 티켓을 팔아치웠습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 자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직장과 건강 또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이 장기 계획에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어떤 경험 활동에 돈을 쓰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금융 자문 책임자는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은데 막상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쉬운 듯 어려운 말이에요. 후회로 가득한 충동적인 소비 결정이 아니라 그 반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후회로 가득 찬 어떤 충동적인 결정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사지 않았다면 또는 가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게 지출을 하는 그런 소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돼서 산다든지 또는 무슨 여행지가 돼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U2의 공연이 됐든 무슨 콘서트 같은 것을 가서 본다든지 하는 지금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절약을 하려고 안 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거를 하는 데에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드 빚을 내고 또는 집까지 팔아서 여행 등에 돈을 쓰는 미국인들의 실제 사례를 여럿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금융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그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장인인 30살 이비 후세인이라는 사람은요, 현재 약혼녀와 함께 뉴욕에서 $3,000짜리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투어 티켓을 $1,600에 구입을 해서 갔다 왔고요. 또 약혼을 앞두고서는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 휴양지로 $3,500짜리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곧 약혼하고 또 결혼도 할 텐데 그러려면 돈을 좀 잘 모아놔야지 왜 이렇게 펑펑 결혼도 하기 전에 펑펑 돈을 쓰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장만을 위해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내면서 이제 허덕허덕 거리는 것보다 현실을 즐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30대 후반의 린지와 데럴 브래드쇼 이 부부는요, 지난해 봄 크레딧 카드 빚을 내고 아들과 함께 하와이 마우이 섬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385짜리 4성급 리조트에 열흘 숙박비와 항공료 그리고 식사비용 등등을 합쳐서 약 한 $10,000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열흘 남짓 가족 여행에 $10,000를 쓴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이 쓴 거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와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펑펑 사치스럽게 이렇게 낭비하면서 쓴 건 아닌 그런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까지 데려갔으니까요. 자, 이들은 지금 $10,000를 저축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귀중한 추억을 쌓았다는데 후회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오하이오주에 사는 좌시 리치너 가족의 경우에 미국 횡단 여행에 돈을 대기 위해서 퇴직연금 불입금을 낮추고 집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만년설을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 $7,000짜리 요금의 그 아라스카 크루즈 체험도 여행 일정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리치너는 지난 팬데믹 경험과 앞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펑펑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펑펑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미래를 위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퇴 이후의 안락한 삶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소비를 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캔디스와 제스민 켈리라는 그런 사람은요, 집 구매를 위한 저축과 은퇴 연금을 위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매달 월급에서 수백 달러를 따로 떼어놨다가 뭐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면서 즐긴다든지 또는 디자이너 핸드백을 구매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소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를 충족하는 데에 돈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캔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재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려 한다라면서 솔직히 현재 생활이 나는 더 재미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 사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공감이 가셨나요? 아니면은 에휴, 니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 좀 더 살아봐라. 모아놓은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들 그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나요? 뭐 솔직히 은퇴 이후를 너무 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왕 여행할 거면 그래도 좀 더 건강할 때, 그리고 이왕 경험할 거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사실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LA에 있는 그 대형 관광사인 US 아주 투어라고 있습니다. 이 US 아주 투어의 대표님이 그 방송에 인터뷰 나올 때마다 슬로건처럼 하시던 말씀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이런 슬로건을 항상 말하시고 다니십니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라. 다리 떨릴 때는 늦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다리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떨릴 때 해라. 이 말을 늘 슬로건처럼 하십니다. 그분의 재밌는 슬로건이 오늘 왠지 생각이 나면서 웃음 짓게 되네요. 자, 무슨 일이든 뭐 다리 떨릴 때까지 미루지 말고 가슴 떨릴 때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더 나은, 좀 다른 그런 의견들이 만일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댓글을 보다가 가끔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리하고 디테일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스토리에 대한 댓글도 한번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댓글도 손가락 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슴 떨리실 때 댓글도 써 올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살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이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치과 갈 때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조사 결과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항공여행이 치과 가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라고 있죠. 그 익스피디아가 공개한 2024 항공여행 꿀팁 보고서에 따르면 55%가 항공여행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뭐 두려워한다라는 게 보다는요, 뭐 예약 알아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더 나온 데 없는 또 찾아보고 또 실제로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뭐든 등등등 그런 과정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렴한 항공권 찾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래서 6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무슨 결항을 한다거나 연착이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28%였습니다. 익스피디아는 그래서 나름 이제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권 예매를 하기 위해서는 출발일 기준 국내선의 경우에는 28일 전에 예약할 경우에 막바지 예매보다 최대 24%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선은 28일 전에 하면 24% 절약, 요건 이제 외워놓으시고요. 국제선은 출발일 기준 60일 전후가 가장 저렴하며 뭐 그렇다고 또 너무 미리 구매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제선 예약 저렴한 거, 이것도 좀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60일 전후가 가장 저렴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요, 또 이게 6개월 전후가 가장 저렴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요일도 중요한데, 요일에 따라서는 당연히
일요일에 예약하는 것이 평균 13% 절약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출발, 이게 이제 제일 싸다는 것이죠. 뭐 월요일, 화요일도 뭐 싸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가장 비쌌습니다. 이건 뭐 쉽게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금요일이 가장 비쌌고 가능한 한 일요일이나 또는 월요일이 가장 쌌다라는 얘기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목금토는 비싸죠. 근데 이제 일, 월, 화로 가면 당연히 싸고요. 이건 뭐 익스피디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건데, 자, 여하튼 비행기의 경우에 국내선과 국제선 이카노미석은요, 일요일을 예약하면 금요일보다 평균 5%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에는 7%까지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국제선 비즈니스석은 일요일이 금요일보다 최대 24%까지 저렴했다고 합니다. 국제선 비즈니스는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하면 24%까지 저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항이나 딜레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 그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그 사이에 출발편의 결항이나 연착률이 50%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 이전에 출발하는 것이 이제 비교적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여행하기 가장 저렴한 날은 목요일, 가장 비싼 날은 일요일로, 그러니까 이건 비행기 값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얘기입니다. 현지에서 얘기. 가장 비싼 날은 일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일요일보다 여행비가 평균 16% 저렴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사용하는 것, 그렇죠. 자, 한편 가장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는 뉴욕, LA, 그리고 라스베가스 순이었고요. 해외 관광지로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관광지는 멕시코 칸쿤, 그리고 도미니카의 푼타카나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행하니까 그냥 갈 수 없는 스토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이 이어지는 8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명승지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 예상 인원만 무려 9억 명. 9억 명. 어느 나라의 인구도 9억 명이면 어마어마하고, 뭐 9억 명 인구 가진 나라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예상되는 이동 인원만 무려 9억 명. 이들이 관광으로 쓰는 돈은 무려 145조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입장권이 이미 다 팔려버린 이 만리장성의 경우에는요, 3분 동안 겨우 2발짝 옮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꽉 차서 뭐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3분 동안 겨우 2걸음을 옮길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로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뭐 안 가보는 건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또 상하이의 와이탄 등 이 다른 중국의 주요 관광지들도 이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작년보다 무려 86%가 증가한 9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인구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만 이동한다고 해도 민족 대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뭐 숫자가 완전히 다르네요. 1,000만, 2천만이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 9억 명 이동을 하네요. 민족 대이동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인류 대이동인 셈입니다. 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소식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중요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옷도 마음대로 입고 다니기 어려울 그런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17년 만에 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공안행정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개정을 넣고 지금 중국 전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옷차림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복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이라는 것이 뭐 딱히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감정을 훼손하는 그런 복장을 처벌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 없이 이 개정안이 결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었던 한 몇 명의 여성들이 그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다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구금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한 그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국의 국경절 만리장성 소식도 잠시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미국 국경지대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북부 지역, 즉 티화나 같은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속속 밀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통제가 안 될 정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대책 마련과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브라도르 이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에는 미국 접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무려 지난주에는 미국 접경 지역에 도착한 이 불법 이민 가려고 하는 그런 남미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씩 속속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멕시코 출신 미국행 이민자가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제 많이 오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멕시코를 거쳐서 오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멕시코 사람들은 좀 줄어들었고 거의 다 중미나 남미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은 그래서 이 과테말라를 통해서 우리 멕시코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그 위험한 곳인 그 다리안 갭이라는 정글을 포함한 중미 지역의 경로를 여행하고 몇 달 걸쳐서 우리 멕시코로 도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불법 이민자 증가의 주 원인을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억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회적인 사회적인 문제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점. 멕시코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금 일부가 그래서 이 중남미 지역 나라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미국에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불법 미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저 아래 중남미와 남미 국가들을 미국이 좀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남미 국가들도 미국 너희들이 골치 아프기 싫으면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통 미국 보고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그런데 왜 그 모양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기름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비싸고요. 기름이 그나마 없어서 농사도 기계로 하지 못하고 이제 소가 밭 가는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기름이 없다고 소가 밭 갈고 있어요. 집에 원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원유 매장량만 많지 사실 석유 시설에 대한 유지나 보수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추 기술도 없고, 그나마 있는 시추 기술자들은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 다른 나라로 나가버렸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이 남미 지역이 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그나마 미국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려고 불법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지대 거기까지 걸어오는데 몇 달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겠습니까? 남미 국가를 뭐 도와주든 그들이 개발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좀 지원을 하든 그런 비극적인 일은 더더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미국도 좀 편하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백신 다 맞으셨었죠? 그 백신을 개발하는 그 학자들이요,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는요, 커틀린 커리코 바이오엔텍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즈먼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메신저 리보핵산, 소위 mRNA 백신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다 이 mRNA 백신입니다. 노벨상 의학상위원회 측은 어제 수상을 발표하면서 이들은 함께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와이즈먼 교수가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로 옮긴 지난 1997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둘의 만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997년 이 와이즈먼 교수가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로 자리를 잡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때 처음 만나서 이 mRNA 개발에 30년 가까이 힘을 합하면서 평생의 연구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요, 헝가리의 정육점집 딸로 태어나 mRNA 전문가가 된 커리코 교수가 이 와이즈먼 교수를 만난 것은 1998년 펜실베니아 대학 복사기 앞에서였다고 합니다. 카피머신 앞에서. 두 사람은 복사를 하러 카피머신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대화 속에서 당시에는 다른 의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mRNA 연구를 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공동 연구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공동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순간이, 복사기 앞에서 종이를 들고 복사하려고 종이를 들고 기다리면서 서 있던 그 순간이 인류를 구하는 엄청난 순간이 된 셈입니다.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재판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금융사기 혐의와 관련한 뉴욕주와의 민사재판을 위해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어제 재판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부각해서 지지층의 결집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 판사까지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이 법원 밖에서요. 트럼프는 그들은 나에게 해를 입혀서 선거에서 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케이스와는 달리 이 은행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자산을 부풀렸고, 또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산을 축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재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높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부당이익금 환수를 하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번에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판을 맡은 아서 앤거론 맨하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말에 이미 제가 보도해드린 바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 사업 면허 취소 및 감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죄 취지의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그 약식 결정을 내린 거죠.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판사가 재판 전에 내가 자료를 봤더니 이건 유죄라는 생각이다라고 약식 결정문을 내린 겁니다. 이미. 물론 정식 재판은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판사는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22일까지 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 전에 유무죄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함께 그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쭉 지켜봤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는 동안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검찰 측이니까 검찰이 얘기하고요. 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본인은 이제 팔짱 끼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을 맞아서 법정을 나서면서 앤거론 판사와 법무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점심을 먹고 또 돌아와서 오후에도 피고석에 쭉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미래형 공연장 스피어.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공연장 스피어. 제가 라스베가스 현장 가서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스피어가 공식 개장을 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스피어 안에서 첫 번째 공연인 락밴드 U2의 콘서트가 지난 주말 성공적으로 열렸으며, 단순한 돔형을 넘어서서 완전한 공 모양의 구형으로 설계된 이 공연장이 이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각적인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건축물로 알려진 이 공연장은 미국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MSG, 풀어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룹이 기획을 해서 건립한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호텔 그리고 팔라조 호텔, 윈 호텔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치아 그리고 팔라조 리조트 타워의 소유주였던 라스베가스 샌즈와 그리고 이제 MSG 그룹의
같이 협력하는 이 합작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MSG 그룹은 프로농구 뉴욕 닉스와 뉴욕 프로하키인 뉴욕 레인저스 등 뉴욕 지역의 스포츠 구단도 거느리고 있는 그룹입니다. 또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라디오 시티 뮤직홀 등 여러 경기장과 공연장 등을 소유 또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화보로 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공연을 보면 아마 다른 데서는 밍밍해서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화보로 그 모습을 직접 전해드릴 텐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는요, 특급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